의한기는 울람시로 국민 속에 침투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도시계획이나 농촌계획하고 대대전하는 것입니다. 5.18은 거대한 사개국이다. 위험비어 광풍에 휩쓸리던 시절과 달리 이제는 지식인들이 깨어나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보아야 할 때에 광주 사태를 겪어보지도 않은 이준석이 광주 5월 정신으로 정치를 한다고 하고, 이준석이 단일화를 거부하고 자유우파표를 갈라치기 하여 그 어부지리로 이재명 괴물독재 정권이 등장하게 하였기에 이제는 광주 사태를 겪은 세대가 준석이에게 도대체 광주 5월 정신이 무엇인지 따져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준석아, 우리가 너한테 존칭을 쓰고 싶지 않은 이유는 단지 우리는 광주 사태를 겪은 세대요, 너는 겪지 못한 세대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개혁신당 당론으로서 이재명 괴물독재 정권의 3대 악법 통과를 지지하면서 자기는 보수라고 말하는 그 표리 부동함에 놀랐다. 표는 보수우파표를 가져가면서 행동은 이재명 독재 정치를 돕는 너의 모순된 정치 노선이 잘못된 5.18 역사관에 기인하는 것이기에 5.18 역사 논리에 대한 맞짱 토론을 신청한다. 무면허 가속운전을 하는 시민군들이 낸 교통사고로 수십 명이 사망한 것에 대한 학살 누명을 국군에 덮어 씌운 것이 5.18 사기극이요, 총기를 다룰 줄 모르는 청소년들에게 실탄이 장전의 총을 지급하여 수십 명이 총기고발 사고로 사망하게 한 후에 공수부대 집단 발포 유언비어를 퍼뜨린 것이 5.18 사기극이요, 기관총과 장갑차로 무장한 시민군들의 총기 난사로 희생자가 생기게 한 후에 전두환의 강자 학살 프레임을 만들어 정치에 이용한 것이 5.18 사기극이요, 시민군 폭행으로 사망자가 생긴 것에 대해서도 군인들에게 가해자 누명을 씌운 것이 사기였다. 5.18 사기극의 예는 이 외에도 많지만 오늘은 가해자가 제3의 인물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것의 범위를 좁혀 너에게 광주 5월 정신에 대한 질문을 한다. 너는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5.18 묘역의 1천여기 묘역에 일일이 참배하였다. 광주 사태 민간인 희생자 수는 최대로 160명임에도 이준석이 1027기 묘역에 일일이 국화를 전달하고 개혁신당 당원들의 손편지를 일일이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영상을 찍어 방송하면서 할 때 그 퍼포먼스는 국군이 1천여 명을 학살하였다는 거짓된 인상을 주는 퍼포먼스가 된다. 그런데 너의 퍼포먼스는 광주 사태를 겪어보지 못한 세대를 속이는 퍼포먼스이다. 왜 선거철마다 이준석이 개혁신당 당원들을 데리고 5.18 묘지에 가서 참배하는가? 그것은 5.18을 이용하는 너의 정치 전략이다. 다른 보수 정당은 광주 학살에 책임이 있다는 프레임을 만들고
개혁신당은 앞세대의 앞세대를 대신하여 사과하고 5월 강조 정신으로 정치하는 청년 전당임을 선전함으로써 보수표를 가져오는 것이 너의 정치 전략이며 5월 강조 정신으로 정치하겠다는 너의 야망이 자유우파 후보 단일화를 거부하는 선택을 하게 하였다. 이준석, 너는 보수 정치를 한다면서 12.3 계엄이 내란이라는 프레임을 만드는 이재명의 무식을 답습하고 있다. 이재명은 군복무를 전혀 한 적이 없으니까 상식이 부족한 탓도 있다. 병력법 위반 의혹이 있는 너 역시 그 무식한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12.3 계엄이 내란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 자들은 1980년 5월에 계엄령이 선포되었다는 거짓말을 한다. 그래서 1980년 5월에 학생 리더였던 내가 준석이도 그런 거짓말에 세뇌되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 고유의 권한임에도 12.3 계엄이 내란이라는 주장은 강주 학살이 있었다는 위험 비어와 괴를 같이 한다. 12.3 계엄이 내란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계엄과 학살은 동일시하는 과를 범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5.18을 왜곡하는 역사인식에서 비롯된다. 5.18 사국에 편승하는 자들은 1980년 5월에 계엄을 선포하는 쿠데타가 있었다는 허튼 주장을 한다. 그러나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서거로 최규와 고난 대행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이래 계엄은 선포된 적이 없었다는 것이 팩트이다. 12.3 계엄을 처벌하자고 하는 자들은 계엄 선포를 학살 명령과 동일시하는 해석을 한다. 그리고 그런 잘못된 주장은 강주 사퇴 학생 유언비어가 한국 사회를 지배하지 않았더라면 존재할 수 없는 주장이다. 12.3 계엄이 내란이라는 무식한 주장은 강주 사퇴 학생 유언비어를 맹신하는 시각에서 비롯된다. 199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직후 최규와 고난 대행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을 때 아무도, 심지어 김영삼 씨와 김대중도 최고난 대행이 내란을 일으켰다고 말하지 않았었다. 이재명이 그때 야당 대표였다고 하더라도 최고난 대행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12.3 계엄을 내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계엄 그 자체가 내란이기 때문이 아니라 12.3 계엄을 강주 사태와 연관짓는 주장이다. 그런데 그 주장은 강주 사태 학생 유언 비어의 맹신에 뿌리박고 있는 아주 잘못된 주장이다. 1980년 봄은 제5공화국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대선 정국이었다. 그때도 지금처럼 후보 단일화는 쉽지 않고 진통이 있었다. 3월에 야당 후보 단일화에서 김영삼 시민당 총재에게 패배하여 대선 후보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김대중은 승복하지 않았고 호남에 계속 김대중 대통령 만들기를 시도하는 단체들이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 서거 후에 혼란기를 틈타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려 하였던 좌파 세력은 제야 정치인을 이용하기 위해 김대중과 동맹을 맺었고
김대중도 최규와 가도정부를 강제로 전복시키고 5월 20일과 22일 사이에 민중봉기를 일으켜 선거 없이 스스로 대통령이 되는 집권 전략을 세웠다. 6.3 대선의 화두는 개헌 논리였다. 자기가 당선되면 대통령 임기 5년을 다 채우지 않고 3년 내에 선거법을 개정하는 개헌을 하여 제7공화국 대통령을 선출하겠다는 공약을 한 후보들이 있었다. 1980년 봄의 화두도 제5공화국 대통령 선출을 위한 개헌이었다. 제5공화국 대통령 선출을 하려면 먼저 제4공화국의 간선제를 다시 직선제로 되돌리는 선거법 개정을 하여야 했다. 최규와 가도정부의 임기는 1년 정도였으며 1년 안에 개헌을 하려면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100여 명의 여당 국회의원이 있었어도 의원수 부족으로 힘을 쓰지 못하고 야당이 휘둘리다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수사받고 수감되는 수모를 겪었다. 정부를 전복시키려 한쪽이 내란 세력이었다. 의회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당은 대통령실 예산을 영원으로 책정하였는데 이것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수작이었다. 1980년 봄에 최규호 대통령에게는 단 한 명의 여당 의원도 없었다. 김종필 씨의 민주공화당도 그때는 야당이었다. 산 김씨 중 김대중에게는 정당도 소속 정당도 없었으나 혼란기에 국가를 전복시키고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려 하던 국자파의 지지를 받으며 여러 반정부 단체들을 결성하였다. 선거법 개정을 위한 최규와 대통령의 협치 호소를 야당들이 외면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거법을 직선제로 개정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김대중이 최 대통령 퇴진을 압박하는 데모를 전국적으로 조직하고 있었다. 아직 정당이 없이 무소속이었던 김대중은 늘 김영삼 씨를 살살 깨어 이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김대중의 전략은 5월 20일에 김영삼 시민당 총재로 하여금 임시국회를 소집하여 비상계엄령을 해제함과 동시에 전국적 민중봉기를 일으켜 최규와 가도 정부를 전복하고 선거 없이 자기 스스로 집권하는 것이었다.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의 비상계엄은 박 대통령 서거를 기회로 북한이 남침하는 것을 새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저지하기 위한 계엄이었는데 문익환 목사가 3월에 김일성 밀사를 만나더니 그때부터 갑자기 계엄령 해제를 이슈로 하는 데모를 조직하기 시작하였다. 종교 보호막이 필요하였던 사회주의 혁명 세력은 문익환 목사를 정복좌파 운동권 고문으로 추대하였고 전국 복학생 조직이 있는 좌파 단체를 문익환 목사가 1980년 4월 초에 김대중의 사조직에 편입시켜 주었고 그 조직이 전국 대학가에서 대규모 시위를 조직할 수 있는 김대중의 정치 기반이 되었다. 그 조직 중 유시민 등 서울대 재학생들에게 김대중의 지시를 전달하며 데모를 조직한 복적성들 중에 이해찬이 있었다. 1980년 5월에 사회주의 혁명 세력과 김대중 세력이 공모하여
국가를 전복시키려 하였을 때 최규호 대통령이 취하여야 할 방어 조치가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도 친중 종북 좌파 세력이 위에 권력으로 행정부를 타도하고 있었을 때 방어 조치가 필요하였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과 2시간짜리 12.3 계엄은 아무리 눈을 씻고 보아도 내란이 아니다. 지난 6월 8일부터 미국 군대 수천 명이 LA에서 반정부 시위를 진압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군은 단 한 건의 반정부 시위를 진압한 적도 없었다. 이재명 후보의 대선 전략이 내란 심판이었다. 그리고 개딸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재명 지지자들은 국민의힘을 내란당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12.3 계엄을 내란으로 비약시킬 만큼 논리력이 부족한 자가 대통령일 때 과연 국민들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에 우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 아무리 420억 원의 혈세를 들여 특검을 하여도 12.3 계엄이 내란이라는 증거는 나올 수 없다. 12.3 계엄이 내란이라는 주장은 그 자체가 내란이기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5.18 역사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에서 5월 21일에 도청 앞에서 20여 분 만에 100여 명이 군인 총에 맞고 쓰러지는 것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5월 21일 사망자 수가 최대로 49명이고 대부분이 운전이 미숙한 시민군들이 강주 외곽에서 무기 탈취하러 다니다가 낸 교통사고 희생자들이거나 청소년들이 낸 총기고발 사고 희생자들이거나 가톨릭센터 7층 옥상 위에서 시민군들이 금남로를 향하여 총전하였을 때 시민군 총에 맞은 희생자들이었다. 준석이가 5.18 묘지에서 참배하였을 때 1묘역 2-47번 묘지에서 전 5.18 유족회 회장 정수만 씨의 동생 정지용의 영정사진을 보았을 것이다. 5월 24일 시민군들에게 붙잡혀 도청 안으로 끌려가 조사받던 중 사망한 정지영 씨에게 뭐라고 편지 썼니? 5월 22일부터 26일 사이에 무장 시민군들이 주로 하는 활동이 프락치를 색출한다는 것일로 시민들을 붙잡아 끌고 가서 조사하는 것이었다. 정지영처럼 5월 24일 시민군들에게 끌려가서 조사받던 시민들이 여러 명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미 국무부는 이 사건을 가리켜 인민재판에 의한 처형이라고 하였다. 준석이는 정동련이 자기들로 5월 정신으로 정치를 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40여 년간 강주단체장이었던 정동련이 강주단체 회원들이 5.18 유족회 회장 정수만 씨 동생 정지영의 의문사 가해자들이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 우리는 왜 시민군들이 정지영 씨를 체포하여 양손을 뒤로 묶고 도청으로 끌고 가는지 모른다. 그러나 무장 시민들이 시민을 총으로 위협하며 끌고 가는 광경이 준석이의 눈에는 숭고한 강주 5월 정신의 상징적인 장면처럼 보이는가? 이준석은 5.18 묘지 참배하였을 때 1무역 1-04번 묘지에서
해난능민 김인태의 영정사진을 보았을 것이다. 김인태 씨도 5월 24일 시민군들에게 붙잡혀 도청원으로 끌려가 조사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 박남선은 자기 손에 들린 M203 유탄 발사기로 위압감을 주며 해난능민 김인태를 붙잡아서 끌고 가 조사한 자가 자기라는 주장으로 재판에서 승소하여 지만은 박사로부터 억대의 보상금을 받아내고 80세 노인을 2년간 옥살이하게 하였다. 그 판결에서 이상한 점 못 느끼니 김인태 씨를 붙잡아 끌고 간 자가 김인태 사망사건 가해자임을 보지 못할 만큼 지만은 강주재판 재판부는 멍청하였던 것일까? 광의병 출신 박남선이 자기가 공수부대 출신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시민군 대장이 되었고 2007년에 개봉된 영화 화려한 휴가는 박남선의 그런 거짓말을 부풀려 박남선을 공수부대 대령 출신의 시민군 대장으로 등장시켰다. 지만은 강주재판 판결에서 우리는 시민군들의 살인사건은 무죄 인가의 문제를 본다. 즉 이재명은 결코 내려낼 수 없는 12.3 계엄에 대해서는 혈세 420억 원을 낭비하는 특검을 하면서 유죄가 입증되고 확정된 자신의 범죄 사실들에 대한 재판은 하나도 받지 않으려 하고 있다. 변호사 출신 이재명이 법의 공정성을 조롱하고 있다. 해난능민 김민태 씨가 시민군들에게 납치되어 끌려가는 사진들은 이분의 사망사건 가해자가 시민군이었음을 보여주는 사진들이다. 그렇다면 지만은 강주재판 판검사들이 이준석이 혼화한 5.18 희생자들의 가해자가 시민군들이었음을 입증하는 이 사진 기록 증거물을 보고서도 장례민족한 것은 시민군들이 범한 살인사건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로 보인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사법의 공정성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준석은 또 일모여 1-07번 묘지에서 김중석 씨의 영정사진을 보았을 것이다. 해난능민 김인태 씨의 부인 신봉래 씨가 남편의 생명을 시민군들에게 빼앗긴 날 강주시 남구 백운동 주민 유숙자의 남편 김중식도 5월 24일 도청광장 권리대 장소에서 시민군들에게 붙잡혀 도청 안으로 끌려가다가 조사받던 중 사망하였다. 시민군들에게 붙잡혀 도청 조사실로 연행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으나 김인태 씨와 김준식 씨의 경우에는 짧고 단정한 두발 때문에 사법경찰관이란 의심을 시민군들에게 사고 체포된 것으로 보인다. 시민군들에게 체포될 때는 영장 없이 체포되었으며 변호사의 변호를 받을 권리가 부여되지 않았다. 시민군들의 문제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한다는 것이었다. 시민군들이 강주학살 유언비어를 퍼뜨렸을 때 전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이었다. 시민군들이 시민 외모만 보고 사법경찰관 혹은 프락치를 의심하였을 때도 근거 없는 주장이었다. 그런데 사법경찰관 누명을 쓴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 누명을 벗길 길이 있었을까? 준석아, 나는 1980년 5월의 시위 현장 학생 리더 중 한 명이었지만 군인이 우리에게는 적이 아니라 전으로 보였다. 조금 군대를 일찍 가고 늦게 가고의 차이는 있었을지언정 우리는 거의 같은 시기에 군복무를 하였단다. 그래서 우리 세대에게는
우리 세대 군인들의 명예가 소중한 것이야. 시민군들에게 붙잡혀 끌려간 후 사망한 사망 사건에 대한 학살 누명을 군인들이 썼다. 학살 누명을 쓰더라도 누명을 쓰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면 덜 억울하지 않겠니? 너의 개혁신당이 강조단체들을 위해서 5.18 묘지에 참배하였지만 1993년에 5.18을 기념하는 법을 제정하고 국립 5.18 민주묘지를 조성한 정당도 국민의힘이다. 그리고 1995년에 국민의힘이 5.18 특별법을 제정하였기 때문에 1987년에 노태우 대통령이 제안한 강주 민주운동 명칭을 그때부터 강주 단체들이 수용하기 시작하였다. 김영삼 대통령이 홍준표 검사의 건의를 받아들여 5.18 특별법을 제정하기 전까지는 정동연이 강주 민주운동 명칭을 거부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줄 수 있어? 국민의힘이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강조단체들을 위하여 5.18 묘지를 조성하고 시민군들에게 많은 보상금을 지급하고 5.18 재판을 하여 강조단체들이 원하는 대로 판결을 해주었는데도 국민의힘을 강적살당이라고 부르고 지금은 내란당이라고 부른다. 시민군의 가해자인 사건 학살 누명을 국군이 쓰게 하는 바람치하면서 끝내지 않고 강조학살 프레임과 내란 프레임이 만들어지더니 집권 괴물독재 정권 하에서 칼바람이 부는 무서운 정치 보복으로 계속 확대가 되고 있으니 이러다가 나라가 어떻게 될지 걱정된다. 이준석이 일무효 1-38번 묘지에서 고 양창근에게 국화를 헌화하고 손편지를 전달하면서 느끼는 바가 있었을 거 아니야? 승희실업 고등학교 1학년 양창근이 바로 소년이 온다의 2명의 소년 주인공 중 한 명이 본명이 양창근인 정대이다. 한강 작가는 도청 앞에서 군인이 정대를 정조준하여 사살한 후 그 시체를 불에 태워 없애버렸기 때문에 유해가 5.18 묘지에 묻히지 못한 것으로 소설 스토리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준석이가 45년 동안 5.18 묘지에 묻혀 있었던 양창근에게 헌화하는 순간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스토리는 실화가 아니라 괴담이라는 사실을 느끼는 바가 있었을 거 아니야? 한강 작가는 정대 사망 사건 가해자를 군인으로 만든다. 그러나 양창근은 5월 21일 오전에 시민군들이 나주로 무기 탈취하러 가는 차에 태우고 다니던 중 휴천에서 나주로 빠지는 커버길에서 운전이 미숙한 시민군이 낸 교통사고로 트럭이 전복하는 사고로 왼쪽 머리 피부가 찢어지는 타박상을 입고 사망하였다. 시민군들은 그 다음날 양창근의 시신을 분수대 주변에 갖다 놓고 국군의 학살 누명을 씌우는 데 이용하다가 골기대회가 없을 때는 도청 지하실로 옮겼다가 다시 상무관으로 옮기며 국군의 학살 누명을 씌우는 데 이용하였다. 분수대 주변과 상무관에 소년의 시체가 있었다. 그러나 가해자는 도청을 사수하는 군인이 아니라 소년을 무기 탈취 차량에 태우고 다니다가 교통사고를 낸 시민군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소설 소년이 온다에서 동호는 본명이 양창근인 친구 정대의 시체를 찾으러 도청에 들어왔다가 끝내 도청과 상무관에서 정대의 시체를 찾지 못한 것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실제 역사에서 양창근의 시체는 도청 시체실과
상무관에 안치되어 있었다. 만약 소설에서처럼 시민군으로서의 동호의 역할이 사망자 이름과 신원을 확인하여 명부에 기록하는 일이었다면 도청과 상무관에서 정대의 시체를 보지 못했을 리가 있었겠니? 양창군의 묘지에는 올해 중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14세 소년 김강복 군이 묻혀 있었다. 김강복 소년의 유해가 지금은 일모여 10-04번 묘지로 옮겨져 있다. 5월 22일에도 귀가하지 않고 실탄이 장전된 카빈총을 들고 밤거리를 돌아다니던 김강복 소년이 밤 10시에 시외버스 공영터미널에서 자기 총 방해서를 잘못 건드렸을 때 발사된 탄환이 오른쪽 관절놀이 뼈를 밑에서 위로 관통하는 총상으로 사망하였다. 소설 소년이 온다에서 본명이 양창근인 정대의 시체를 위생병이 태웠기에 옷과 함께 시체가 불에 타서 소각된 것으로 서술된다. 그 소설 내용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5월 19일에 체코 남방 차림으로 집을 나간 정대는 21일에도 같은 옷을 입은 채 신민군 차를 타고 다녔다. 공교롭게도 김강복 소년도 5월 21일에 체코 남방 차림으로 외출하여 시민군 활동을 하다가 자기 총 오발사고로 사망한 후 망월동 102번 묘지에 묻혀 있었어. 5월 19일에 집을 나간 양창근이 3주째 집에 안 들어오니 부모가 걱정되어서 찾으러 다녔다. 경찰이 망월동 102번 묘지에 묻혀있는 소년이 아들 맞는지 확인해 보라고 했어. 창근이 아버지는 경황이 없었기에 김강복 소년의 체크 난방만 보고서 자기 아들 맞다고 했어. 이것이 17년 후 국리 5.18 묘지 일모여 38번 묘지에 양창근의 이름으로 비석이 세워졌으나 그 무덤에 묻힌 소년은 양창근이 아니라 전혀 엉뚱하게 김강복 소년이었던 사연이다. 양창근의 무덤에는 김강복 소년이 묻혀 있었고 양창근의 유해는 2021년까지 무명열사 묘지에 묻혀 있었던 사연은 이렇단다. 5월 24일 문민규 소년은 강주의 하숙집을 비우고 고향으로 출발하였다. 그 사이에 아들이 걱정되어 아들의 강주 하숙집에 온 민규 아버지는 아들이 안 보이자 죽었다고 생각하고 도청에 아들 시체를 찾으러 가서 창근이는 바지는 결혼복을 입고 있었는데 결혼복 바지만 보고 자기 아들 옷이 맞다고 생각한 민규 아버지는 시민군들에게 창근이 시체를 자기 아들 문민규 시체라고 말했어. 5월 30일 합동 장례식을 치르고 고향에 오니 아들 문민규가 고향집에 와 있기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때는 휴대폰이 없었던 데라 아버지는 아들이 고향으로 오는 것을 모르고 강주로 아들을 찾으러 갔었기에 서로 길이 어긋난 것이었어. 5월 24일경에 창근이 어머니도 아들을 찾으러 도청에 왔었다. 그런데 아들이 이미 문민규라는 이름으로 간 속에 들어가 있으니 영영 아들의 시체를 찾을 수 없었다가 41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야
유전자 검사로 문명열사 496번 묘지의 유해가 창근이의 유해였음을 확인하였던다. 이준석이 1무여 170번 묘지에서는 김오순 아주머니에게 국화를 헌화하고 손편지를 전달하였지. 시민군 트럭에 치여 사망하신 분에게 준석이와 개혁신당 당원들이 뭐라고 편지를 썼는지 그 내용이 궁금하다. 5월 22일 아침 8시 30분에 총으로 무장한 민간인들이 군용 트럭과 군용 지프를 타고 마치 점령군처럼 산수동에서 시민군 차 퍼레이드를 하니까 무슨 이런 괴상한 사태가 벌어지는지 궁금하여 당시 57세의 김오순 아주머니는 산수동 무등로 무등파크 맨션 바로 옆 산수동 31번지 자기 집 앞에 나와 무장 시민들의 무장 시위 차량 행렬을 구경하고 있었어. 그때 무장 시민 트럭 한 대가 아주머니를 덮쳤고 그 트럭에 치인 아주머니는 좌측 두개골 파열로 사망하셨다. 이 사건 현장 목격자인 아들 이상덕 씨는 무장 시위대 트럭에 치인 자기 어머니 뇌가 보일 만큼 머리뼈가 깨지신 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니. 김오순 아주머니 경우처럼 타박상 희생자들은 시민군들이 낸 교통사고 희생자들이다. 그런데 시민군들이 민간인 사망사고를 낸 후에 사망자 숫자를 국군의 강조학살 누명을 씌우는 데 이용하였다. 이준석은 1무여 1-66번 묘지에서 김동진 아저씨에게 같은 묘여 1-13번 묘지에서 김명철 아저씨에게도 손편지를 전달하였을 것이다. 이분들은 야채 상인들이었는데 어떻게 사망하시게 되었는지 알아? 시민군 최남식은 야채 상인이 시민군 트럭에 치여 사망하게 된 경위를 이렇게 증언한다. 또 지원동에서 배추 장사를 하던 사람이 트럭에 치여 죽었다고 했다. 보람 아파트 집에 가보니 도로에 피가 낭자한 사고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 사람은 계엄군이 아닌 시민군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돈을 벌려고 장사하는 것이 얄미워 일부러 치였다고 했다. 시민군들이 5월 22일 아침에 야채 상인들을 고의로 트럭으로 치어 죽인 후에 분수대 주변과 도청과 상무관에 갖다 놓고 국군의 강조학살 누명을 씌우며 시민들을 선동하는 데 이용하였다. 이준석의 정치 철학인 강조울 정신시각에서는 시민군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에 시민군 교통사고 희생자 시체들을 시민들을 선동하고 국군의 누명을 씌우는데 이용한 것을 어떻게 이해하니? 상무관에 수십 개의 간들이 놓여 있었고 그것은 슬픈 일이다. 그러나 간 속에 들어가 계신 분들 중 대부분이 시민군이 가해자였던 사고의 희생자들이었음에도 국군이 억울한 학살 누명을 써야 했던 것도 안타까운 일일 것이다. 이준석은
일무여 2-01번 묘지에 안장된 김홍기 아저씨에게도 헌화하고 손편지를 전달하였을 것이다. 이분도 야채 상인이었는데 5월 23일 시민군 트럭에 치여 두개골 골절로 사망하셨다. 김은기 아저씨가 시민군 트럭에 치여 사망한 날 51세 나주 주민 임동규 씨는 아주를 찾으러 강주에 왔다가 시민군 트럭에 치여 사망하셨다. 5월 21일 저녁에 경원군은 모두 강주에서 철수하였는데 왜 22일과 26일 사이에 강주 시내에서 사망사건이 많이 발생하였는가? 시민군들이 낸 교통사고가 많이 있었고 시민군 총기요벌 사고가 여러 건 있었고 시민군끼리의 총격전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시민군들에게 붙잡혀 조사받던 중 사망한 시민들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금도 5월 21일 공수부대 집단 발표로 49명이 사망하였다는 가짜 뉴스들이 자주 방송되는데 희생자, 사망자 위치를 보면 그렇지가 않아. 5월 21일 밤에는 성종읍 노인이 시위 군중이 불을 질러 밀고 가던 대한통운 트럭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 그 사건을 조선일보 기자는 이렇게 선고하였어. 5월 21일 오후 11시쯤 성종읍 용광동에서 시위 군중들이 바리케이드로 사용하기 위해 불을 질러 밀고 가던 대한통운 트럭이 노인 한 명을 치어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 그날 늦은 오후 유동 삼거리에서는 19세의 재봉사 안병복이 시민군 2.5톤 트럭에 치여 사망하였다. 그날 아침에는 카바레 종업원 홍성주가 담양으로 무기 탈취하러 가는 트럭에 탔다가 운전이 미숙한 시민군이 급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땅에 떨어져 사망하였다. 그날 오후 5시에는 37세의 하군동 주민 임수춘이 자기 집 앞에서 시민군 트럭에 치여 두개골이 골절되었다. 승희 실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방인동 공장에서 일하던 만 20세의 청년 김형안도 그날 오전 11시부터 시민군 차를 타고 다니다가 오후 4시경에 시민군 트럭에서 떨어져 얼굴이 일그러질 만큼 큰 부상을 입는 사고로 사망하였다.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17세의 나주 소년 이종료는 5월 16일 가출한 후 21일 총을 들고 시민군 차를 타고 나주로 돌아왔다. 점심때 잠깐 집에 들렸다가 어린 놈이 왜 총을 들고 다니냐고 당장 단단하라고 아버지한테 야단 맞은 이종련 군은 시민군 일행과 함께 나주 경찰서에서 무기를 탈취하여 트럭에 가득 실은 후 나주군 왕곡면 장산리 소재 국도를 달고 있었을 때였다. 트럭에 총을 가득 실었기 때문에 종련이는 적재함 맨 뒤쪽에 타고 있었어. 1980년 당시 시골길은 아직 울퉁불퉁한 비포장 도로여서 무면허 시민군이 운전하였을 때 트럭이 몹시 흔들렸다. 운전이 미숙한 시민군이 커브길을 돌아가려고 핸들을 돌리는 순간 이군이 트럭에서 굴러떨어져 그 충격으로 두개골이 하물대는 타박상으로 사망하였어.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에서 등호와 함께 소년 주인공인 정대도 사고 위치만 좀 다를 뿐 똑같은 사고를 당하였다. 일무여 1-94번 묘지에 황선술
소년에게는 준석이와 개혁신당 당원들이 뭐라고 손편지를 썼는지 궁금하다. 18세의 해남 청소년 황성술 군은 강주 아시아 자동차 공장에서 5월 21일 아침에 탈취한 군용 대거처에 5명을 태우고 해남에 갔다가 다음날 낮으로 오는 길에 운전하고 다니다가 광산군 동국면 하산리 소재 하산교에서 난간을 들이받고 용수로에 추락한 레커 차가 전복되어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일무효 1-68번 묘지 김영두 소년에게는 뭐라고 손편지 썼어? 5월 21일에 시민군들은 영암의 고등학교 2학년 김영두 소년을 꼬셔서 시민군 차에 태우고 해남에 갔다가 22일 낮으로 올 때는 기증기에 태우고 왔어. 무면허 시민군이 송정리 다리에서 지구적으로 달리다가 난간을 들이받고 다리 밑으로 곤두박질 추락하였을 때 3명이 떨어졌는데 1명은 즉사하고 1명은 빠져나오고 영두는 육중한 기증기에 깔린 채 살려달라고 외쳤으나 시민군들은 그를 버려두고 떠났어. 방송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지금 시민군들이 낸 교통사고의 예를 전부 들 수는 없고 이준석에게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에서 주인공 동호가 총을 잡은 이유가 26일 저녁 여대생 시체를 본 후 그 여대생을 위한 복수심에 불탔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묘사되어 있잖아. 그런데 희생자들을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참배하고 손편지를 전달한 준석이는 여대생 희생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을 잘 알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여대생 젖가슴이 잘려졌다는 헛소문이 나온 것인지 강주 5월 정신의 관점에서 설명해 줄래? 물론 이금영이란 여자 이름의 마골등 묘지가 만들어지기는 했었어. 그러나 이금영은 여대생이 아니라 중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남자 소년이었다. 강주사 때 첫 희생자가 제대를 한 달 남겨놓고 부인의 철아의 출산 한 달을 남겨놓고 시민군 11톤 트럭에 깔려 사망한 정관철 중사이고 강주사 때 첫 희생자가 생기게 한 긍정을 인정받아 5.18 유공자가 된 17세의 화순 소년 이름이 이금영이었다. 5월 20일 밤의 소요는 강공서와 방송국 방화였다. 지난 6월 7일부터 미국 LA에서 폭동이 일어났지만 시위대가 강공서와 방송국에는 방화하지 않았다. 시위대의 강공서와 방송국 방화를 군인들이 저지하여야 했는데 정관철 중사는 단 한 번도 소요 진압 현장에 투입된 적이 없고 단지 그날 저녁 신안사거리 교차로에서 배시차 통로를 확보하려 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무면허 이금영 소년이 시속 130km의 속력으로 갑작스럽게 덮치는 대형 트럭에 치여 즉사하는 것을 현장 목격한 문광호 중사는 정관철 중사 몸이 두동강 났다고 표현한다. 시민군 차를 타고 돌면서 군인들을 공격하던 시민군들도 이 금영 소년이 정관철 중사가 강주사 때 첫 희생자가 되게 한 후에 정중사 전원들에게 붙잡히는 것을 보았다. 그 후 시민군이 기록한 사망자 명단에 이금영 이름이 올라가고
5월 30일에 이금령이 묘지가 만들어지고 합당 장례식이 치러졌다. 그러나 이금령 소녀는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고 멀쩡하게 살아있었다. 정관철 중서의 전우들은 사건 현장에서 붙잡힌 이금령에게 아무런 보복을 하지 않고 단지 다음날 강주 교도소로 인계하였을 뿐이었다. 멀쩡히 살아있는 이금령이 사망자로 표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여자 이름으로 착각하고 성별을 여성으로 표시하여 놓았다. 이것이 여대생 사망설 유언비어가 생긴 원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17세 하순 소년 이금령은 여대생이기는커녕 중학교에도 진학하지 않았었다. 제대 한 달 남은 자기 전우를 죽인 시민군에게 아무런 보복을 하지 않았던 군인들과 달리 시민군들은 어떻게 하였던가? 전쟁 중에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에게 총을 쏘는 것은 전쟁 범죄이다. 무면허 운전을 하던 시민들이 여기저기서 많은 교통사고를 내었을 때 사망자 수보다 부상자 수가 훨씬 더 많았다. 군의관들은 내 편, 네 편을 가리지 않고 시민군 부상자들을 강제통합병원에 입원시켜 모두 무료로 치료해 주었다. 그런데 공수부대가 5월 21일 저녁에 철수하였을 때 숭이 실고음이 그 일대에 매박하고 있었던 시민군들은 환자들을 태우고 강주에서 퇴각하는 군용 앰뷸런스를 향해 사격하였다. 그 총격으로 자기 옆에 있었던 전상진 대위가 축사하였을 때 칠공수여단 군의관은 큰 충격을 받고 정신 이상자가 되었다. 매박 시민군들이 강주에서 퇴각하는 계영번 차량을 향해 방림동 숭이실고 일대에서 무차별 사격을 하였을 때 군이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을 입었다. 55세 중앙고속 직원 전정호 씨도 매박 시민군들이 도로 양편에서 가하는 무차별 총격의 총탄에 맞아 그때 사망하였다. 최근 LA 폭동의 시위대는 경찰서를 파괴하거나 관공서를 점거하지는 않는다. 광주 사태 때는 시위 군중이 파출소를 파괴하고 관공서와 방송국에 방화하는 소요를 진압하는 것을 충정작전이라고 불렀는데 5월 21일 늦저녁에 광주에서 퇴각하다가 시민군 총격으로 사망한 군인들 중 아무도 충정작전에 동원되지 않았었다. 따라서 시민군 편에서 그들을 사살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5월 21일 저녁에 계엄군 희생자들 중 운전병 이관영 일병이 운전하던 지프차는 시민군 총격을 받고 유리창이 깨진 채 전복되었고 총에 맞은 이 일병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다. 시민군들은 총상의 고통 속에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이 일병의 두 발을 밧줄로 묶고 트럭에 매단 채 다음날까지 끌고 다녔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포로에게 그렇게 가혹하게 하지는 않는다. 전쟁 시에도 포로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는 것은 전쟁 범죄이다. 광주 시민들이 그토록 잔인하였을 리 없으므로 불순 세력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 그러나 불순 세력의 개입은 없었다는 것이 광주 단체들의 일관적인 주장이다. 만약 불순 세력이 아니라 광주 단체 회원들이 이관영 일병의 처참한 사망 사건의 가해자들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왜 광주에서는 아무도 5월 18일에 이관영 일병에게 헌화하지 않은 것일까? 7공수여단 병력 중 70%가 전라도 사람들이었음에도 이 준석이 경상도 국하로 올별묘지에 헌화할 때는 경상도를 가해자로 간주하고 경상도가 전라도에 사죄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면
시민군 총에 맞은 후 시민군 트럭에 밧줄로 매달린 채 등 가죽이 벗겨지기까지 끌려다니다가 사망한 이 간양 일병묘지에는 누가 헌화할 것인가? 방송을 너무 길게 할 수 없어서 본 방송에서 전부 예를 들지는 못하지만 민간인 사망자 160명 중 거의 대부분의 경우 시민군들이 가해자였다. 시민군이 가해자가 아닌 경우가 몇 건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군경 사망자 수는 군인 23명, 철관 4명 합해서 27명이다. 군인 사망자 수는 실제로 훨씬 더 많았다. 시민군의 경우 강제사태가 끝난 지 4~5년이 지나 사망하여도 5.18 묘지에 안장되고 이준석이 헌화하는 참배 대상이 된다. 그러나 군인 사망자 수는 5월 18일부터 17일 사이에 사망한 자만 계수하기 때문에 27명인 것이고 강주 사태 때 시민군의 공격으로 입은 부상으로 강주 사태가 끝난 직후 사망한 군인들도 많이 있었다. 더욱이 민간인 사망자 160명 중 거의 대부분이 시민군들이 낸 교통사고나 시민군 총기고발 사고 혹은 시민군 기대의 총격전으로 사망하였고 시민군들에게 붙잡혀 조사받다가 사망한 시민들도 여러 명이다. 군경 사망자 수를 27명으로 제한하며 민간인 사망자들 중에 몇 명에 대하여는 군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군경 측에서 희생자 수가 몇 배 더 많다. 군경편에서 오히려 희생자 수가 훨씬 많았으면 그것은 전투 상황이었지 학살이 아니었다. 더구나 시민군들은 비무장이 아니라 5,000정의 총기와 30만 발의 실탄과 장갑차와 기관총 등으로 중무장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비무장 시민들이 학살당한 것처럼 학살이란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인가? 스스로 시민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군인이 강조 학살하였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만약 시민군이 총을 쏘거나 전투를 하지 않았으면 스스로 시민군이나 시민군 대장 등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시민군 사망 사건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면 대부분의 경우 시민군들이 가해자였고 설사 전투 중에 한두 명 군인 총에 맞은 이가 있다고 치더라도 전투 중에 사망자가 생긴 것을 학살이라고 부르는 것은 역사 논리가 잘못되게 하는 모순이다. 정치인들이 국민 통합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나 명백히 시민군들이 가해자들이었던 사건에 대하여 그 사건과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분에게 강주학살 사과하라고 다그치는 것으로 통합이 될 수 있는가? 시민군 총에 맞고 시민군 포로가 된 후 학대받다가 전사한 이관영 일병은 여전히 5.18 기념일에 영영 잊혀져야 하는가? 지금 미국에서 아무리 LA 폭동이 심하게 일어나도 민간인들이 총기 무장하지 않는다. 이준석은 강주 사태 때 민간인들이 관공서에 방하고 실탄이 장전된 총으로 무장하고 장갑차와 군용 차량을 타고 다니며 총을 쏘고 도 경찰국 등 관공서를 점거한 행위에 대단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5월 강조 정신을 살려 민주국가를 만들고 정치를 다시 바로 세우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준석이 그렇게 주장하더라도 시민군이 가해자인 사건의 가해자를 바꾸어서는 안 된다. 5월 강조 정신으로 정치하겠다는 이준석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강주 사태 가해자가 시민군이 아니라 국군이었다는 것을 입증해 주어야 한다. 희생자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참배한 준석이가 희생자 이름을 알 것이다.
민간인들이 5,000정의 총기로 무장한 5월 21일에 사병들 총은 실탄이 없는 빈총이었다. 그래서 발표 명령이 있었다는 강주괴담과 군인 발포로 수십 명이 삭살되었다는 강주괴담은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강주단체가 사용한 발포 명령이라는 단어는 북한의 군사 용어이고 한국군은 사격 명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국군은 발포 명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기에 발포 명령 유언비어 출처가 궁금해진다. 사격 명령은 사병들에게 실탄이 분배되었을 때만 가능하다. 그런데 5월 27일 새벽에 최규하 대통령이 도청 시민권북이 강자 해수 작전을 재가하기 전까지는 도청 구간을 포함한 강주 중심가와 시내에서 11공수 여단 사병들에게 실탄이 분배된 적이 없었다. 유일한 실탄 200발은 경기의 구무용 실탄 200발뿐이었는데 5월 21일 오후 1시 이후 하사관 이상 장교들만 몇 발씩 나누어 가졌던 그 실탄은 강주 향토 사단 3개 소대가 헬기를 타고 강주에서 철수하였을 때 공수부대만 사지에 남겨두고 철수하는 것이 너무 미안하다고 느낀 한동석 중위가 헬기에 오르면서 순간적으로 실공수 군수장교에게 건네준 실탄이었다. 한동석 중위는 무장시위대가 장갑차로 곤용을 상병을 잔인하게 깔아 죽이는 참혹한 광경을 보았다. 그리고 기름을 붓고 불을 질러 하염이 솟구치는 트럭을 계속 군인들을 향해 돌진시키며 차량 테러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런 상황에서 맨몸으로 자기 방어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차량 테러하는 시민군 차량 바퀴에 쏠 실탄은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경계 군무용 실탄 200발을 넘겨준 것이었다. 하사관 이상만 몇 발씩 자기 방어용으로 나누어 가졌을 뿐이므로 사병들 총은 여전히 어깨에 맨 빈총이었다. 빈총을 어깨에 메고 있는 사병들에게 사격 명령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니 무장시위대가 계속 장갑차와 버스와 트럭으로 달려들고 있는 상황에서 앉아서 조준사격하는 것이 가능하니 설사 총을 쏘았다 하더라도 격겁지 있는 시민군 장갑차와 버스와 트럭을 들고 금남로 시민들에게 날아갈 수 있니? 5.18 취재 기자들과 외신 기자들이 5월 21일 낮 상황을 단일처럼 놓치지 않고 계속 카메라 셔터를 누리며 사진을 찍고 영상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왜 발표 장면을 보여주는 사진이 단 한 장도 존재하지 않은 것이지? 그날 금남로에 도청 앞 상황을 주시하는 20만 개의 눈동자가 있었는데 왜 공수부대 집단 발표 목격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이지? 그리고 왜 그 나라 사망자 대부분이 나주등 전혀 엉뚱한 곳에서 전혀 다른 사고로 사망을 한 거였지? 가해자를 바꾸는 것은 누명을 쓴 분에게도 억울한 일이지만 희생자를 위한 도리도 아니다. 자신이 사망사건 가해자가 전혀 엉뚱한 분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을 바라는 희생자는 아무 없을 듯하다. 발포 명령으로 도청 앞에서 50명이 죽었다는 북한말 강조 괴담이 그날 여기저기서 사망사고를 낸 시민군들이 국군에 그리고 그 사건과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분에게 학살 누명을 씌우기 위해 지어낸 유언비어였는지 아니면 실체가 있는 선문이었는지를 준석이와 내가 분단위로 5월 21일 낮 상황 전개 과정을 5.18 기록물로 재구성하여 그날 돌아가신 49명의 희생자들 한 분 한 분의 사망 장소와 시간 및 원인을 정확히 규명해보자. 그래서 진실이 무엇인지 분명해져야 가해자 누명을 쓴 국군 희생자 유가족도 이해할 수 있고 준석이가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하는 참배에도 이준석이 강조
5월 정신으로 하는 정치에도 보다 큰 의미가 있을 거야. 학생 리더로서 1980년 5월의 사건 현장에 있었던 나는 5.18 사개국을 쭉 지켜보고 있었고 강주 사태를 전혀 겪어보지 않아서 그때의 상황을 잘 알 수 없을 이준석은 강조 5월 정신으로 정치하는 정치인이다. 이준석은 논리력을 갖춘 대한민국 맞짱 토론 최고 강자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5월 21일 사망자 49명 한 분 한 분의 사망사건 책임이 신민군 쪽에 있는 것인지 군인 쪽에 있는 것인지를 명백하게 가리는 맞짱 토론을 해보자. 역사 논리를 위해서도 정치 논리를 위해서도 이것은 누군가가 하여야 하는 중요한 토론이다. 이준석은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기에 그 전에 진실 규명이 필수적인 단계이다. 이준석도 강조 5월 정신을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가 있으니까 강조 5월 정신이 입각한 정치를 하는 것이겠지? 가급적이면 5.18 기록물 중에서 그 자료들을 공유해줘.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5.18 기록물을 공유할 테니 5.18 기록물 대 5.18 기록물로 팩트 대결을 해보자꾸나. 뒤에서 몇 사람을 시위대 몇 사람을 뒤에서 쏴 죽였대요. 그래서 자기네도 미안 안 됐지만 시위대가 처음에는 호응을 잘 안 하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